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한 몇 분 질문을 듣고 나서 그거를 다 종합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질문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발언해 주시겠어요? 네, 최건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작가와 창작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있는데요. 글쎄, 네이번 선생님께 질문을 하시죠. 그 얘기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말하자면 텍스트에 관여하는 주체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거죠. 작가의 어떤 죽음이라든지 저자의 사인회 같은 것은 하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대가들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는 도박을 했는지 어떤 간질병 환자였는지 톨스토이의 그러한 뭐 재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두 작가의 이런 창작이 남겨준 유산,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작가가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와 바로 맞짱을 뜬 거니까요. 그런 왜 쓰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소설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소설의 작중인물로서 발언하는 나 소크라테스의 이 모습을 그때 가서나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중인물의 말을 하는 주체로서의 소크라테스라는 존재를 일깨운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란 말이죠. 쉬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작자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시간에서 불러낼 수 있는 거고 뭔가 미래의 독자를 위해서 던져진 어떤 언어행위인 것이지 어떤 이 작가의 장례식이라든지 이 저자로서의 어떤 행사 같은 것은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의 관여는 주체로서 어떤 창작자로서의 어떤 작자 개념. 그래서 작자의 죽음이지 작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작가의 죽음을 뭐 바르트 같은 사람이 왜 뭐 관심이 있었겠어요. 푸코나 바르트 같은 사람이 그런 작가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었겠어요. 작자의 죽음이죠.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쳐주시고 채팅 입력하시는 동안에 그 공통 질문 중에 있었던 거 하나 질문 저도 드리고 싶은데 네 분의 연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톨스토이 작품과 도스토옙스키 작품 하나씩 추천해 주시고 이유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처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짧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마디씩 해주시고 넘어가면 질문 그동안 받겠습니다. 네, 김윤경 선생님. 지금 수업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아벌 일단 도스토옙스키는 네, 저도 제일 먼저 읽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약간은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현장에 있으니까 그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참 많이 팔려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도스토옙스키 편향적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렇죠. 저희는 하잖아요. 법에서 저희는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러시아 문화 전공자이기도 하면서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제 문학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 이게 어느 정도 호응을 받느냐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안나 카리나가 좀 안 풀려가지고 미름사에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죄송해했단 말이에요. 이 나왔는데 역자한테도 좀 그 연진이 선생님이 문의를 하셨는데 역자한테도 조금 죄송하고 좀 그렇지만 출판사도 냈는데 반응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봐서는 그만큼은 안 팔리지만 그래도 안나도 많이 팔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톨스토이는 다른 주변작들이 주변작이 아닌 거죠. 민화라든지 뭐 이반 일리치게 얇지만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두 작가 다 호응을 얻고 있다 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제가 계속 해보면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레포트가
아무리 이거는 강의를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요,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공평하게 하면 나중에 레포트 들어오는 거나 답안을 태길해서 쓰라고 하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가 거의 비중이 사실은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수업을 해도 제가 지방어를 번역을 했으니까 예의상 넘는단 말이에요. 레포트 안 써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 답안에서도 솔직히나 뭐 이거 그러지 이거 가성비가 너무 쓰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 안나카레니나 제가 지금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읽는단 말이에요. 다 완전히 해서 안 해도 톨스토이 중에 한 권을 고른다면 전편보다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내부 전쟁과 평화보다는 그래도 세 권짜리 그리고 지금 김진영 선생 그 최근 논문을 저도 읽고 이렇게 유튜브에 저 유튜브 하나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올렸는데 그 붐이 일어나는 데는 출판사가 미쳤다고 투자를 하겠어요. 독자들이 안 읽는데 이걸 찾는 거예요. 독자들이 톨스토이 작품 하나를 읽는다면 예컨대 헤르만 헤세 같으면 데미안을 뽑지만 유리구이나 뭐 일이는 나중에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를 읽겠다고 하면 준비돼 있어요. 제가 아니면 카라마조프 읽고 마음에 들면 뭐 제아로부터의 수기나 백치나 악명이나 심지어 미성년까지 넘어갈 거고요. 톨스토이의 경우에도 한 작품을 딱 픽을 한다면 옛날에는 부활을 많이 읽었지만 제가 볼 때 요즘 안나 카레니나를 되게 많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영하의 효과로 진짜 효과도 있지만 읽어보면 이게 재미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건데 안나 카레니나가 영화로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별로 영화로 만들어지니까 근데 비슷하게 닥터 스톤도 영화로 만들어지지만 지금 안 팔려요. 근데 안나 카레니나는 영화 덕도 있고 무슨 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팔리는 건 뭐의 힘이다? 저는 어쨌거나 그건 소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레벨이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좀 건너뛸 수도 있고 그래도 김명아 말대로 중권을 띄고 읽어도 중에서 중권을 띄고 학원을 읽어도 톨스토이의 진면목을 100%는 맛볼 수 없지만 세상에 정말 좋은 책이 많으니까 그래도 한 7, 80%는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이나 까라마조프로 입문하시고요. 톨스토이는 이제 저는 이거 강의실에서도 계속 선전을 하는데 안나 까레니나로 그리고 여러분들 꼭 완독의 강박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좋은 책이 많고 잃어버린 시간 최만희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완강이 돼서 좋은 번역으로 하지만 죽기 전에 내가 저거를 과연 읽을 수 있을까 꼼꼼하게 정독을 한다면 근데 모든 책 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영화를 다 좋지만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있으니까 그 대표작을 일단 골라서 한번 맛을 보시고 그리고 있죠 완독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유튜브 요약본으로 본 사람보다 더 많이 감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와닿는 부분만 좀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럴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아벌이나 까라바조프 그다음에 이제 안나 까레니나 네. 네, 역시 김연경 선생님께서 소설적인 썰을 푸시는 동안 꽤 많은 질문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지금 한 30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까 제가 한 도스토옙스키적 작가와 톨스토이적 작가가 누구냐고 생각하냐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그거 좀 잊지 마시고 김혜영 군이 질문과 코멘트를 읽고선 선생님들께서 그 메모를 해두셨다가 각자 이제 조금 한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하죠. 네. 네. 제가 그 보내신 분 성함 빼고 질문만 읽겠습니다. 김연경 선생님의 19세기 러시아 문학 산책 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연예인 본 기분이에요. 라고 네.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다가 톨스토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생각보다 유치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인물에게 구원적인 깨달음이 발생했고 이에 낙관적인 미래가 열린 듯한 결론을 다소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상이 일반적이라면 소설을 통한 인물과 세계에 대한 결론이 갖는 의의가 궁금합니다라고 네, 질문 주셨고요. 또 이현우 선생님께
아까 문학 관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이제스트식의 요약본이나 짧은 대표작만 보려고 하는 태도의 단점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맛보기로 접근했다가 작가나 작품에 푹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철학이나 문학에 있어서 관광식의 접근을 꼭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비전공자들에게 접근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최관영 교수님 인기 많으신데요. 그 프루스트가 도스토옙스키의 명실상부 후예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이장옥 선생님께서 인칭의 차이를 통해 근대문학의 종말과 도스토옙스키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3인칭의 종말이 현대소설의 특징이자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소설 중에 이러한 특징을 잘 살린 소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포스트모더니즘적 견해와 고전의 화해는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질문은 이 정도. 네. 완독의 부담을 갖지 말아라.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라고 또 활용해 주셨어요. 하나 더 붙이면은 너무 원전 읽으려고 애쓰지 말라. 꼭 논문과 안 와도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 나온 모든 커멘트가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이현우 선생님 지금 마이크 켜놓으셨는데 먼저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학 관광에 대한 마지막 저한테 주신 질문은 당연히 이제 안 읽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또 발췌본으로라도 읽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푹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의 비유를 계속 쓰자면은 어디 관광 여행 가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인 것이지, 거기 가서 좋다고 그럼 프랑스 가서 좋고 뭐 저 영국 가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가보니까 좋더라 해서 거기 눌러 사는 거는 관광 반칙입니다. 관광객은 관광객의 그 역할에 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작가에게 푹 빠지는 순간 다른 작가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작가는 이제 전작으로 읽을 수가 있지만 모든 작가를 전작으로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명이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타깝지만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를 근데 자기가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제 관심을 가진 작가인데 가령 그런 질문들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십니까? 그때 헤르만 헤세 얘기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읽으셨나 하니까 데미안요. 그 일은 끝이에요. 저는 이게 뭔가 안 맞는다 생각이 돼요. 좋아하는 작가인데 어디서 거기서 한 작품 딱 읽고 어떻게 이게 중단됐는지, 어떻게 그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끊게 됐는지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면 이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이제 밸런스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저도 앞서 좋아하는 작가 이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작품 뭐 추천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 근데 통상 정해져 있는 답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도스토옙스키 데뷔작을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들 같은 작품 좋아해서 언제 어느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도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읽고 뭐 숙제하는 식으로 이해하겠다고 읽는 작품이 아니고 그냥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는 이제 분량 면에서 이제 뭐 중편이어서 하지마라트 같은 마지막 작품 이런 작품 좋아합니다. 이반 일체의 죽음 이런 작품들이 더 많이 읽히고 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서 저는 하지무라트가 물론 미르스키 같은 문학사가도 그렇게 평했는데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반 일리치도 좋지만 이게 작가 톨스토이의 어떤 자기의 어떤 투영으로는 이반 일리치와 톨스토이를 동시하는 거는 저는 넌센스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무라트는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톨스토이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성숙한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한국 작가로 이제 톨스토이적 작가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귀족 출신 작가가 없어요. 한국에는. 아니 그 기본 출신이 좀 맞아야지. 이게 하층민 출신이면서 뭐 톨스토이 흉내내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작가 이게 뭐 많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염상섭의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인력본을 읽고 초기에 표본실의 청개구리 작품에서 그 영향을 조금 보여주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거를 읽고 이해해줄 만한 그 조선의 독자가 없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수용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 작가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이청준 정도예요. 당신들의 천국 같은 작품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은 이제 뭐 알려진 대로 이제 박경리 선생도 그렇고 20세기 중반에 이제 전후에 그 작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 한 세대 정도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이게 한국판이라고 이렇게 내놓을 만한 딱 작품이 이렇게 바로 떠오르진 않아요. 어떤 주제를 이제 좀 비교해서 다룰 만한 어떤 작품들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답변 여기까지만. 네. 그럼 제가 이어서 몇 마디 덧붙이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이현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 관광 좀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뭐죠? 그 다이제스트나 축약본으로 읽는 거는 그거보다는 진짜 책을 읽다가 좀 넘기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게 낫지. 축약본으로 읽고 그 책을 읽은 것처럼 하는 거는 물론 제가 꼰대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문학 전공자라서 연구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 작품을 진짜 그냥 겉만 핥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안나 까리니나도 사실 예빈 이야기도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서 근데 읽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나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중간에 그만두는 게 낫지. 그거를 축약본으로 읽는 거는 저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또 김영현 선생님 또 이현우 선생님 얘기 듣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인데 저는 사실 처음에 접한 게 도스토옙스키 작품 백치였고 집에 이제 문학 전집이 있는데 거기에 도스토옙스키 작품으로는 죄와 벌이 사실 없었어요. 백치랑 까라마조 평대도 있어서 그 작품 두 개를 읽고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게 된 거고 또 그 톨스토이 작품 부활이 있어서 부활을 처음 읽었는데 전 그게 굉장히 저와 톨스토이의 잘못된 만남 좀 불운했다고 해나? 전 부활은 정말 싫더라고요. 그때 읽었어도 지금도 별로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고요. 높게 평가하지 않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읽은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아까 김영경 선생님하고도 같이 막 서로 메시지 나눴지만 미성년을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꾸역꾸역 공부하는 셈 치고 예전에 읽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나서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정말 도스토옙스키 작품 치고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정말 좀 엉망으로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도리어 반면에 톨스토이 소설로 가장 최근에 읽은 하즈무라트인데 정말 대가다. 진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또 비교 꼭 이렇게 해서 누가 더 낫다 말할 건 아니겠지만 톨스토이는 또 급이 다른 작가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전 다른 분들한테도 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기도 한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사실 연구자들한테는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소설상으로 분석할 만한 거리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또 독자들에게 안내할 만한 거리도 훨씬 많고 그래서 그래서 진짜 훨씬 하면서도 보람도 느끼고 또 이렇게 계속 공부해서 새로 알게 되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매력을 계속 찾아나가고 그거를 뭐 연구를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자들은 훨씬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톨스토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급이 다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써서 더 이상 뭐 별칠 말이 없고 그리고 그냥 소설을 너무 유려하게 읽히고 저희 연구자들이 딱히 들어가서 뭐를 막 요리하고 분석해서 사실 이렇게 다른 뜻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사실
안나 까리나가 가장 분석할 만한 거리도 많고 재밌는 소설이 아닌가 연구자로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윤세라 선생님, 그 한국에서의 도스토옙스키적 작가, 톨스토이적 작가에 대해서 혹시 예, 저는 아까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너무 과문해서 한국 소설 좋아해서 읽는다 해도 저는 뭐 딱히 저도 그냥 박경민 선생님이 톨스토이 같은 아무래도 그냥 장편 소설, 대하 소설 쓴 경우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정도 생각하고요. 저는 김진영 선생님 처음에 소개하셨듯이 뭐 좋게 말해서 집중이고 나쁘게 말해서 제가 일하는 학교에 해외 저널 논문 부트캠프에 서 부르다 보니 너무 그냥 러시아 문학 쪽에만 너무 좀 그 독에 빠져 있는 생쥐 같은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김영경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긴 했죠. 근데 지금 박경리 선생에 대해서 어떤 분은 톨스토이적이라고 어떤 분은 오히려 도스토옙스키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나뉘고 있어요. 제 관심사라서 제가 자꾸 묻습니다. 이장욱 선생님. 예, 도스토옙스키적인 한국 작가, 톨스토이적인 한국 작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다른 거에 대해서도. 예, 여기 인칭의 차이를 통해서 근대문학의 종말과 도스토옙스키의 성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 소설 중에서 이제 그런 특징을 잘 살린 소설, 그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네요. 글쎄요, 일단 뭐 둘이 연동이 돼 있는 질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시마 유키오라든가 다자이 오사무 같은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친연성을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고 밝히기도 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명료한데 한국은 이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명료한 경우가 아마 이광수가 이제 톨스토이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뺀다면 쉽게 뭐 작가들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 패러다임하고 톨스토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만 그냥 느끼기에는 역시 생존 작가들 중엔 조정래나 황석영 같은 작가들이 톨스토이 쪽에 좀 더 친연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한다면 좀 스타일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상 같은 경우 정신의 구조 같은 것들이 유사한 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이 이제 그 제비다방을 만들었을 적에 이제 골방에 파묻혀가지고 글을 쓰기도 했는데 친구들이 다 그랬다 그래요. 아이고 저기 도스토옙스키의 방에 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스토옙스키보다는 이제 훨씬 더 아방가르드하긴 합니다만 정신의 구조나 기질 차원에서 보면 이상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은가 싶고 젊은 작가들로 올라오면 뭐 일률적으로 뭐 이제 도스토옙스키에 가깝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부분에서 도스토옙스키를 떠올리는 작가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이제 장정일이라든가 이재하 작가라든가 또 젊은 김사과 작가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은 도스토옙스키적인 의미에서의 파괴적 욕망 같은 것들을 분열적인 언어 속에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의 같은 것들이 초기작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는 적어도 이 작가들이 유사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매한 건 이제 이승우 같은 소설가일 것 같습니다. 이승우 작가가 신성에 대한 탐구를 평생 해왔다는 점에서는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하고 가장 그 공통점이 많은 작가인데 사실 기질 차원에서 보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가가 이승우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라고 하는 질문을 한국 작가에게 던지기는 이제 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각도의 질문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가들한테 톨스토이적 패러다임하고 도스토옙스키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일단 좀 회의적인 지점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제 3인칭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쇠퇴라고 하는 걸 이제 뭐 근대문학의 종언이다 해서 갈았다니의 예도 들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런가? 이 질문은 또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창기 근대 소설이 취했던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시효가 이제 지났다고 한들 근대 문학이 완성이 되고 근대 국가가 완성이 되고 매체 환경이 다양화되었고 인간이 이 세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새로운 방식의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얼마든지 갱신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쇠퇴가 고정된 정답은 아니다. 이건 또 다른 가능성으로 갱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해서 냉소적 자세를 취하고 근대 소설이 취했던 리얼리즘적 묘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적대감을 표현한 한국의 작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후장 사실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애널 리얼리스트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붙인 애꼴이죠. 근데 정지돈 같은 작가가 있고요. 오한기, 이상우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이런 3인칭 전지적 시점의 관조적 태도, 전통적 방식의 글쓰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냉소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소설을 쓰죠. 근데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작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꼭 예, 현대소설 중에 도스토옙스키적 성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쇠퇴,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갖고 있는 1.5인칭이나 마이너스 인칭이라고 하는 건 사실 특정 작가를 지금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 카프카나 제발트 같은 외국 작가부터 시작해서 페르난도 페소아 같은 1인칭 일기를 쓸 때조차도 과거와는 다른 스타일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젊은 작가들의 소설도 어떤 방식으로든 19세기적인 의미에서의 3인칭 전지적 소설은 내부의 균열을 발생하고 그 3인칭 전지적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활용을 하는 상태에서 균열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지금 이미 그 서술자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폴트가 된 거죠. 그래서 특정 작가를 검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문현답이셨던 것 같아요. 하기는 그런 어떤 바이너리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어떻든 그런데 그게 양대 산맥이 되었던 3대 산맥이 되었던 간에 그런 어떤 강력한 그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가 러시아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것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때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어떠한 축을 통해서 찾아야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럽기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도 있고 또 여기 질문한 것 중에는 오늘날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살아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책을 썼을 것 같으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공통으로 나온 게 아마 AI와 인간의 대립에 대해서 쓰지 않았겠느냐 어떤 AI와 인간의 상호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정말 AI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정말로 그 데드엔드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지경인데 이때 누구냐 아니면 누구냐라는 그런 어떤 최소한 양갈래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시간이 사실은 벌써 4시 52분까지 돼서 이렇게 장장 마라톤을 했는데 정말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는 우리 학계나 우리 과와 소속이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셨나? 이현우 선생님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뭐 1, 20년을 해보니까 뭐 별로 무효해진 것 같다. 지금까지의 시도가 그러셨는데 저는 갈수록 오히려
이 어떤 대학이랄까 아니면 이런 문학 연구라는 그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해지고 그러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대했던 그 추첨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혹시 이 중에 그 행운의 커피 수혜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아메리카 증정, 뭐 아메리카노 증정인데 우선 저는 없네요. 없어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중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떻게 네, 하는지 제가 네, 휴대폰 뒷번호 확인하시고 성함 확인하셔서 아마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발송될 수 있도록 저희 학과에서 처리하겠고요. 혹시 다음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다 하시면 저희 노문학과로 문의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런 거를 앞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누가 이탱 이런 분이 다 뭐 하려고 그랬는데 지워졌다 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지워졌다. 근데 여러분 다 질문을 못했더라도 또 추가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여러분 감사합니다.